이번 달 쌀 수확량이 모자라 이것밖에 안 되옵니다. 뭐라? 양반들을 족쳐서라도 갖고 와라. 3년 전까지만 해도 고을의 원님으로 아픈 자들은 치료하고 없는 자들은 곡식을 풀어 따뜻하게 했던 자가 이번 달은 이걸로 됐다. 이만하면 왜 이렇게 가보아라. 악행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그에게도 남 못할 비밀이 있었으니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하늘이 노하고 땅이 버림받았던 어느 흉흉한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3년째 이어진 대가뭄에 조선 팔도의 강물이란 강물은 모조리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낸 논밭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산천초목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우물가에서는 흙탕물 한 바가지라도 더 얻으려 아낙네들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비극이 매일같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나무 껍질과 흙뿐이니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였으되 그 시체를 쪼아먹을 까마귀조차 기력이 없어 비틀거리는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헌데 이 비참한 고을에 새로 부임한다는 신임 현감의 행차는 참으로 요란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때 아닌 풍악 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성들이 워탄 눈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먼지를 일으키며 화려한 비단 가마 행렬이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마꾼들의 어깨는 땀으로 번들거렸고 그 뒤를 따르는 짐수레에는 쌀가마니와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당장 저 쌀 한 줌이면 아이를 살릴 수 있건만 행렬을 호위하는 포졸들은 구경 나온 백성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길을 댔지요. 비켜라, 사또 행차시다. 길을 막는 놈은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관아 앞에 가마가 멈춰서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비단신을 신고 땅을 밟은 산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그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백성들을 굽어보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운 비단, 소매로 코를 틀어막으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내뱉었지요. 에잉, 예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란 말이냐? 백성들은 혹시나 사또가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곡식을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하였으되 이선은 오물을 밟은 사람 마냥 옷자락을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고을 입구부터 시체 썩는 내가 진동을 하여 숨을 쉴 수가 없구나. 당장 저 거지 떼들을 눈앞에서 치우지 않고 뭐 하느냐. 내 비단옷에 벼룩이라도 오무면 너희가 책임질 테냐? 그 서슬퍼런 호통에 백성들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선이 품속에 무언가를 꽉 껴안은 채 내리려 하자 눈치 빠른 하인 하나가 얼른 달려들어 손을 뻗었습니다. 나리, 제가 들어드리겠습니. 이놈이 어디다 감히 손을 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하인이 나뒹굴었습니다. 이선이 하인의 정강이를 걷어찬 것이지요. 이선은 품에 안은 낡은 무명천, 꾸러미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씩씩거렸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더러운 손을 놀리느냐. 내 물건에 손대면 손목을 자른다 하였거늘. 그 모습은 영락없는 수전노였습니다. 행여나 누가 체각이라도 할까봐 곁눈질로 주변을 경계하는 그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꾸러미를 저리도 애지중지하는 걸 보니 엄청난 뇌물을 챙겨온 게 분명해. 생긴 건 멀쩡한데 속은 시커먼 도둑놈이 왔구나. 수근거림을 뒤로 한 채 이선은 관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굶주린 고을 사람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기가 막힌 잔치가 벌어졌더랍니다. 담장 밖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 흙을 파먹고 있는데
안에서는 숯불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으니 말이지요. 에이뜨, 고기 육질이 왜 이리 질기냐. 이선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도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문 갈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접시째 마당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동네 개들이 달려들어 서로 으르렁대며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하하, 저 놈들 먹성이 아주 좋구나. 백성이라는 것들도 저 개새끼들과 다를 바가 없지. 배만 채워주면 꼬리를 흔드는 법 아니겠느냐. 이선은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섞여 술을 퍼마시며 광태를 부렸습니다. 참다 못한 고을의 촌장이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곳간을 열어주기라도 쑤어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흥이 깨진 이선의 눈매가 매섭게 변하였습니다. 그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포졸들에게 명했지요. 감히 관아의 흥을 깨다니. 저 늙은이와 동조하는 놈들을 싹 다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촌장과 청년들을 포박해 끌고 왔습니다. 이선은 그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다가 턱짓으로 옥살을 가리켰습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놈들에게는 매가 약이지. 당장 지하옥에 가두고 비명을 지르지 못할 때까지 매우 쳐라. 내 술맛 떨어지게 하는 놈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곧이어 옥사 쪽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아이고 억울합니다. 하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자 밖에서 듣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였습니다. 모두가 이선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요. 저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귀다. 그렇게 공포의 밤이 깊어가고 술판이 파한 뒤였습니다. 고을의 실세라 불리는 이방이 은밀히 이선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방은 꽤나 노련한 자였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그저 철없는 한량인지 아니면 다루기 까다로운 위인인지 간을 보기 위해 누나를 굴렸지요. 그는 소매 속에 숨겨온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이선 앞에 슬며시 밀어놓았습니다. 사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는 약소한 성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지요. 이선은 엽전 꾸러미를 풀어보지도 않고 발로 툭 찼습니다. 짤그랑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방이 당황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이선은 촛불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방, 자네는 내가 고작이 있단 푼돈이나 챙기려고 한양에서 이 먼 곳까지 내려온 줄 아는가? 예, 그것이 아니오라.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이런 코 묻은 돈 말고 진짜를 가져와야지. 이선은 몸을 기울여 이방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듯 끈적하고도 서늘하여 듣는 이방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답니다. 관아의 비밀 장부. 내 놈들이 지금까지 백성들 가죽을 벗겨 해먹은 그 진짜 장부를 가져오게. 내가 내 뒷배를 이용해 그 돈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몇 배로 불려줄 테니. 하오나 기회는 한 번뿐이야. 내 배에 올라탈지 아니면 저 밖의 거지들과 함께 굶어 죽을지. 선택은 자네 몫이지. 이방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확인한 이선은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이방이 물러가자 방 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이선은 홀로 남은 방에서 아까 하인이 손댈 뻔했던 그 낡은 꾸러미를 다시금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꾸러미를 어루만지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탐욕스럽게 웃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그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심연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스산하게 울부짖는 밤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였지요. 새로 온 현감이 백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색 잡기에만 빠져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웃 고을의 수령들이 하나둘씩 눈치를 보며 이선을 찾아오기 시작했으니 그 중에서도 가장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군수와 최영감이 먼저 관아의 문턱을 넘었더랍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임을 축하한다며 술병을 들고 왔으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저 젊은 놈이 혹시나 자신들의 비리를 캐내러 온 암행어사는 아닐지 떠보려는 심산이었지요. 사랑방 문이 열리고 두 수령이 들어섰습니다. 허나 이선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비스듬히 누워 기생이 까주는 포도를 받아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빈손으로 오진 않았겠지요. 이선이 씹던 포도씨를 쎄 하고 뱉으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태도에 나이가 지긋한 최영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들고 온 집신장만 한 선물 상자를 바닥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지요. 한약물을 먹었다더니 위아래도 몰라보는구려. 우리가 자네보다 관직밥을 먹어도 10년은 더 먹었네만. 최현감이 콧수염을 떨며 호통을 쳤습니다. 보통의 신임사또라면 기세에 눌려 사과를 했을 터입니다. 하지만 이선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지요. 그는 기생들을 손짓하여 물리고는 상체를 일으켜 두 사람을 정면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관직 밥 10년 드신 분들이 고작 쌀가마니 몇 개 빼돌리다가 꼬리가 잡힐 뻔하셨습니까? 이선이 싸늘한 눈빛으로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군수와 최연감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지요. 이선은 그들이 당황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침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찰 한 통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군수가 지난달 몰래 착복한 굴량미 내역이 적힌 장부였는데 이선이 이 방을 쥐었자 미리 입수한 정보였더랍니다. 이런 촌스러운 방식으론 한양에선 명함도 못 내밉니다. 백성들이 멍청한 것 같아도 밥그릇 뺏기면 죽창을 드는 법이지요. 그렇게 되면 뒷수습은 어찌하시렵니까? 이선의 조롱 섞인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박군수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고스란히 적혀 있으니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비굴한 표정으로 바뀌고 말았지요. 그제야 두 수령은 이 젊은 사또가 자신들보다 한 수, 아니 두 수는 더 높은 악당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박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또께서는 뾰족한 수라도 가지고 계신 게요. 박군수가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선은 그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껄껄 웃으며 술상을 다시 차리라 명하였습니다. 술잔이 한숨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선은 목소리를 낮추고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뺏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선이 의미심장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수령은 홀린 듯 그 앞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지요. 이선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화전민들의 땅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땅들은 장부상에는 버려진 땅으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는 소작을 주어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나라에 바칠 세금은 없는데 곡식은 들어오니 이게 바로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은결을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미 아름아름 쓰이던 방법이었으나 이선이 제시한 것은 그보다 훨씬 교묘하고 조직적인 설계였지요. 그는 한양의 거상들과 연계하여 이 곡식을 장부에 남지 않는 현금으로 세탁하는 경로까지 막힘없이 읊어대었습니다. 두 수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선은 더 이상 건방진 애송이가 아니라 자신들을 부귀영화의 길로 인도할 구세주로 보였더랍니다. 최영감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였습니다. 과연 한양의 큰소는
노는 물이 다르구려. 내 진즉 형님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하니요. 최현감이 아부 섞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선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즐기듯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참아야 했지요.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법을 가르치는 자신의 입이 더럽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허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더 깊은 내치로 들어가야만 그 내치의 주인을 잡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내 뒤에는 한양의 대감마님이 버티고 계십니다. 내 말만 잘 따르면 자네들의 그 쥐꼬리만한 벼슬길도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선이 거짓으로 꾸며낸 뒷배를 과시하며 옛길을 박았습니다. 한양의 대감마님이라는 말에 두수령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고 이선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쟁하듯 자신들이 쥐고 있던 뇌물 장부와 상납고리의 비밀을 앞다투어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사실 저 건너 고을의 김사또도 우리와 한패입니다요. 상납금은 매달 보름 한양에서 내려오는 비단 장수편에 보냅니다. 정보는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선은 겉으로는 흡족한 척 웃으며 맞장구를 쳤으나 머릿속으로는 그 모든 내용을 차가운 비망록에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두수령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선은 텅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조금 전의 교활함 대신 깊고 어두운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미끼를 물었구나. 이선이 아무도 듣지 못할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이 재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깊은 어둠에 잠긴 그 속내는 아무도 알 길이 없었지요. 이선이 박군수와 최현감이라는 피라미드를 낚아 올린 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더 깊고 은밀한 곳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드디어 상납고리의 중간을 관리하는 거물 김대방이 움직인 것이지요. 그는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막대한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거상이자 의심이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위인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선은 인적 드문 산속에 위치한 김대방의 비밀 창고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훅 끼쳐오는 것은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쇠냄새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이선을 맞이한 김대방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다짜고짜 시험대부터 들이밀었더랍니다. 새로 오신 사또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 성미라서 말입니다. 김대방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이선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선은 당황한 기색 없이 부채를 펼쳐 붙이며 여유롭게 응수하였지요. 믿음은 말로 쌓는 게 아니라 돈으로 쌓는 법이지요. 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오? 이선이 쏘아붙이자 김대방은 킬킬거리며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창고 구석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대 자루가 벗겨지자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이고 입에는 재갈을 문 사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사내는 이선을 보자마자 살려달라는 듯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김대방은 사내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이 쥐새끼가 우리 장부를 훔쳐서 관아에 넘기려다 잡혔소. 사또가 우리와 한 배를 탔다는 증거로 이놈 숨을 직접 끊어주시지요. 김대방이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이선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챙그랑 차가운 금소금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덫이었습니다. 이선이 칼을 들지 않으면 첩자임이 들통날 것이고 칼을 들면 살인자가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치에 떨어진 칼을 집어드는 대신 혀를 차며 뒷짐을 졌습니다. 거상은 장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셈법이 영 엉망이구려. 이선이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김대방의 미간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는 이선이 겁을 먹고
핑계를 댄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지금 못하겠다고 발을 빼시는 겁니까? 김대방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선은 품속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찰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났으되 그 안에 담긴 것은 예사술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피를 보면 재수가 없어 관아에 칼 맞은 시체가 나면 뒷수습도 귀찮고 말이오. 내게 아주 특별한 술이 한 병 있는데 이걸 쓰도록 합시다. 이선이 호리병 마개를 따자 달콤하면서도 기이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김대방은 의아해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선은 묶여있는 사내에게 다가가 억지로 입을 벌리고 그 액체를 들이부었습니다. 꼴꼴꼴. 사내는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나 이선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마자 사내의 동공이 풀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끄르륵 단말마와 함께 사내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죽음의 형상이었습니다. 이선은 손에 묻은 술방울을 털어내며 무심하게 말했지요. 심장이 터져서 죽는 독주요. 겉보기엔 급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시체 처리가 깔끔하지 않겠소? 이선이 김대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대방은 서둘러 사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숨결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맥박 또한 멈춰 있었으니 의심 많은 김대방조차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과연 사또는 독한 분이시구먼. 내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김대방이 그제야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이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으로 보이는 사내를 멍석에 말아 창고 뒤편 야산에 대충 파묻었습니다. 김대방은 이선을 자신의 진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양으로 통하는 비밀 연락망을 공유해 주겠노라 약속했지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달이 기울어 새벽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산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선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 자신이 묻었던 무덤가로 다가가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의 손놀림이 다급했습니다. 이윽고 멍석이 드러나자 그는 품에서 해독제가 든 병을 꺼내 사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사실 그가 먹인 것은 독약이 아니라 보거의 독과 마취초를 배합하여 일시적으로 숨을 멈추게 하는 가사 상태의 약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죽은 줄 알았던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사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몸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이선은 식은땀을 닦아내며 사내에게 노잣돈이 든 주머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혹한 관리의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멀리 도망가서 죽은 듯이 살아. 내놈 목숨값은 나중에 받을 테니. 이선이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사내는 이선에게 몇 번이고 절을 올린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선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바라보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김대방의 신뢰를 얻었으니 한양으로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허나 그 길은 지금보다 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 될 것임이 분명했지요. 이선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양 쪽 하늘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더랍니다. 김대방의 신용장은 실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까다롭다는 한양의 검문소조차 이선이 내민 서찰 한 장에 활짝 열렸으니 말입니다. 며칠 뒤 이선은 드디어 욕망이 꿈틀거리는 조선의 심장, 한양 땅을 밟게 되었더랍니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으되 이선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잿빛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호위무사들을 따돌리고 홀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북촌의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자풀만 무성한 어느 폐가 앞이었습니다. 앙상하게
타버린 석가래와 무너진 담장만이 이곳이 한때 대단한 세도가의 집이었음을 짐작하게 할 뿐, 지금은 을씨년스러운 흉가로 변해 있었지요. 걔 누구 없느냐? 이선이 홀린 듯 대문 없는 입구로 들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대답하는 이는 없고 오직 스산한 바람만이 타다 남은 기둥을 휘감고 돌았습니다. 이곳은 바로 20년 전 영무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강대감의 집터이자 이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리운 고향이었더랍니다. 이선은 숯검정이 묻어나는 기둥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끔찍했던 그날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말고 뛰란 말이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쳐내던 아버지의 절규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관군들의 칼날에 쓰러지면서도 아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이선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사랑채 터에 주저앉아 품속에 간직해온 그 낡은 꾸러미를 꺼내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돈주머니나 귀중품으로 보였겠으나 이선에게 그것은 피로 쓴 맹세와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선이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꾸러미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왕이 하사한 마패였으나 이선의 눈빛은 충신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더랍니다. 왕은 그에게 법으로 죄인들을 심판하라 명했으나 법은 너무나 멀고 원하는 사무치게 가까운 탓이겠지요. 그때였습니다. 폐가의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선은 황급히 표정을 바꾸고 꾸러미를 품에 숨겼습니다. 뉘시오. 재수옴 붙은 폐가에서 청승을 떨고 있는 자가 지나가던 술라군 하나가 이선을 발견하고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은 언제 슬퍼했냐는 듯 능글맞은 한량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나리. 술이 과해 길을 잃었지 뭡니까. 여기가 귀신 나오는 집인 줄 알았으면 얼씬도 안 했을 텐데 말이오. 이선이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술라군은 이선에 허름하면서도 값비싼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여긴 역적 강가놈들이 살던 터라 아주 흉한 곳이오. 괜히 귀신 들리기 싫으면 썩 꺼지시오. 술라군이 경고하며 돌아섰습니다. 이선은 굽신거리며 물러났으나 술라군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매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역적이라. 그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 기억하겠지. 이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법으로 그들의 죄를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그들의 피로 억울함을 씻어내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지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충돌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품속의 마패를 어루만지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왕의 법도 당신의 원한도 결국 끝은 같을 겁니다.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 이선이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맹세하듯 읊조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김대방이 보낸 전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령은 이선을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이며 그토록 고대하던 소식을 전했더랍니다. 사또 나리, 드디어 그분께서 나리를 보시겠답니다. 채비하시지요. 전령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선은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슬픔에 잠긴 아들의 얼굴은 사라지고 오직 탐욕과 야망에 번들거리는 간신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지요. 가자. 먹잇감이 기다린다. 이선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좌의정의 저택은 대궐이 부럽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거대하였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 안에서는 기와요초가 만발하였으니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사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선은 안내하는 하인을 따라 겹겹이 둘러친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정원을 지나 사랑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곳곳에 배치된 호위무사들의 눈빛은 살기등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드디어 육중한 방문이 열리고 이선은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최고급 비단, 병풍을 등진 채 한 노인이 앉아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든다는 좌의정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호랑이 가죽이 깔린 보료 위에 앉아 장죽을 빨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더랍니다. 이선은 문지방을 넘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천추리선, 대감마님을 뵙습니다. 이선이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외쳤습니다. 좌의정은 대답 대신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이선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지요. 잠시 후 좌의정이 장죽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이 김대방을 구워 삶아 한양까지 올라온 그 제주꾼이냐. 좌의정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이선은 고개를 조아린 채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주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대감마님의 위세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요. 이선이 능청스레 대답했습니다. 좌의정은 이선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헌데 자네 낯이 꽤 있구나. 좌의정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이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멸문당한 강대감과 자신의 얼굴이 닮았음을 알아챈 것일까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으되 이선은 태어남을 가장하여 되물었습니다. 소인 같은 놈을 어디서 보셨단 말씀이신지요? 내 손으로 죽인 옛 친구 놈과 눈매가 썩 닮았어. 아주 재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좌의정이 혀를 차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가는 목이 달아날 판이었지요. 이선은 기지를 발휘하여 더욱 납작 엎드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그런 불경한 자와 비교를 하십니까? 저는 족보도 없는 장사치놈이라 눈에 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요. 이선이 손을 비비며 촐싹맞게 대꾸했습니다. 좌의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 몇 마디로 넘어갈 위인이 아니었지요. 주둥이는 살아있구나. 허나 내게 필요한 건 혀 놀리는 놈이 아니라 쓸모있는 놈이다. 내 놈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좌의정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이선은 품속에서 두툼한 서체 꾸러미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날 지방 수령들에게서 걷어온 비밀 장부와 그들이 바친 상납 확약서들이었더랍니다. 이것은 팔도 수령들의 목줄입니다요. 이선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좌의정이 눈짓하자 하인이 서책을 가져가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방 관리들이 얼마나 횡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좌의정에게 얼마를 바치기로 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들이 이선의 꼬임에 넘어가 스스로 작성한 치부책이었습니다. 제가 이놈들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 대감마님께서는 앉아서 돈방석에 앉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서책만 있으면 저들이 감히 딴 마음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선의 설명에 좌의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돈을 쥐고 있는 놈들을 통째로 예참해 왔으니 그 수완이 가히 혀를 내두를 만했기 때문입니다. 호, 지방의 피라미드를 싹 다 엮어왔구나. 좌의정이 장부를 넘겨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는 이선의 탐욕과 능력만큼은 진짜라고 판단한 듯 싶었습니다. 20년 전 죽은 친구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채 그저 쓸만한 사냥개 하나가 들어왔다고 여긴 것이지요. 좌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족자, 뒤로 다가갔습니다. 족자를 걷어내자 벽 속에 숨겨진 작은 금고 하나가 드러났지요. 그는 품에서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고 붉은색 책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곡간도 내 놈에게 맡겨. 봄직하구나. 좌의정이 책자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선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던 대동계 명단 중앙관리들의 비리 장부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이선은 침을 꼴깍 삼키며 감격한 척 연기했습니다. 이번 대동계 연회 때 전국에서 올라온 상납금을 네가 총괄해라. 네가 가져온 이 목줄들을 이용해서 한 푼도 새지 않게 걷어오란 말이다. 그것은 이선을 완전히 믿어서가 아니라 이선이 가져온 지방 장부를 인질로 삼아 그를 부려먹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곡간을 채우겠습니다. 이선이 머리가 깨질 듯 바닥에 드시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물러가거라. 내일 연회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좌의정이 손을 휘저으며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이선은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겹겹의 문을 지나 저택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참았던 숨을 몰아쉬자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욱! 이선은 담벼락에 기대어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아양을 떨고 동료 지방 관리들을 팔아넘겨 신임을 얻었다는 역겨움이 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입가를 거칠게 닦아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호랑이 굴의 위치도 알았고 놈의 심장인 장부의 위치도 확인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사냥뿐이었습니다. 이선은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실컷 웃어두시오, 대감. 내일 밤이 당신의 마지막 잔치가 될 테니 밤바람에 실려온 매캐한 냄새가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하였더랍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동계 연회가 열리는 날 아침, 한양의 동쪽 하늘은 마치 금방이라도 붉은 피를 쏟아낼 듯 검붉게 타오르고 있었더랍니다. 이선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연회가 열릴 별당을 찾았습니다. 하인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와 달콤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비단과 금은 보화가 창고에 쌓이는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하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들의 얼굴에는 큰 잔치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는 흥분이 서려 있었지요. 허나 그 활기찬 풍경을 바라보는 이선의 눈빛은 마치 시신을 염습하는 장의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먹고 마셔라. 그것이 너희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이선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연회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고리에 녹이 슬지는 않았는지, 창문이 밖에서 단단히 잠길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 불길을 키울지 확인하는 그의 모습은 사냥터를 고르는 굶주린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점검을 마친 이선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괴짝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묵직한 세 마리의 말이 그려진 세 마리 마패와 왕의 밀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선은 마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지난밤 경복궁의 풍경이 아른거렸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촛불보다 위태로워 보이던 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밤, 편전으로 은밀히 이선을 부른 왕은 연신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이하였지요. 콜럭, 콜럭. 이선아. 왕은 앙상하게 마른 손을 뻗어 이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만은 불덩이 같았더랍니다. 과인은 너를 믿는다. 내 아비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었으나 나는 그가 누구보다 강직한 충신이었음을 안다. 허나 힘이 없는 과인이 간신배들의 기세에 눌려 그를 지켜주지 못했지. 왕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흐느끼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결백 소식이었으니까요. 왕은 눈물을 흘리며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이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거라. 가서 그 썩은 관리들을 찾아내어 국법으로 다스려라. 빼돌린 국고를 환수하고 내 아비의 억울함을 법으로 풀어라. 이것이 무능한 과인이 너에게 내리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밀명이다.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제 목숨을 바쳐 왕명을 받들겠나이다. 이선이 바닥에 머리를 토시며 피를 토하듯 맹세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이선의 눈빛은 참담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밀서에 적힌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라는 글귀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법이라, 국법이라. 이선이 자주 섞인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좌회전과 탐관오리들이 벌이는 짓거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백성을 가축처럼 부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었지요. 마패를 보여주고 그들을 잡아들인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한양으로 압송되는 도중 뇌물을 써서 풀려날 것이 뻔하였고 설령 처벌받는다 해도 그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악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왕은 너무나 약했고 간신들의 뿌리는 너무나 깊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깟 법조항 몇 줄로는 20년 전 불타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의 원한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십시오. 이선이 촛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왕의 밀서를 촛불 심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종이 끝에 불이 붙더니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르륵 검은 글씨들이 불길 속에서 비틀리며 사라져 갔습니다. 법이라는 글자가 재가 되어 부서지는 것을 보며 이선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 충신의 맹세가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선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서늘한 결의만이 맴돌고 있었지요. 법은 사람에게나 쓰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 데는 몽둥이와 불이 제격이지요. 이선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 악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저승사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선은 다 타버린 재를 털어내고 방문을 열어 자신의 신복, 갑수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나리? 갑수가 들어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김대방의 창고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선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이선에게 목숨을 빚진 그는 이제 이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충복이 되어 있었지요. 이선은 주변을 경계한 뒤 갑수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연회가 시작되면 아무도 모르게 별당의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쇠사슬로 걸어 잠가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말이다. 예, 하오나 문을 잠그면 안에 계신 분들은 어찌? 갑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선은 그런 갑수의 어깨를 꽉 쥐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특제 술, 항아리들을 연회장 곳곳에 배치해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 항아리들을 깨뜨려야 한다. 갑수는 이선의 기세에 눌려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특제 술이란 것이 사실은 불이 잘 붙는 기름이라는 것을 갑수는 짐작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더랍니다.
명심해라. 내가 마패를 꺼내는 순간이 바로 시작이다. 실패하면 너와 나, 둘 다 죽은 목숨이다. 이선이 비장하게 덧붙였습니다. 갑수가 물러가고 다시 혼자가 된 이선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얀 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친 삼배의 감촉이 살칼에 닿자 마치 부모님의 피 맺힌 원한이 온몸을 휘감는 듯하여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소복 위에 화려한 비단, 관복을 겹쳐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부패한 관리들과 어울리는 탐관오리의 모습이었으나 그 속은 부모의 제사를 지내러 가는 상주의 차림을 한 것이지요. 겉과 속이 다른 그의 모습은 오늘 밤 그가 벌일 끔찍한 연극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연회의 시작을 알리는 징 소리가 징하고 울려 퍼지며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선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를 마친 지옥불 같은 눈빛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자, 가볼까. 지옥의 문을 열러 이선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으나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거침이 없었더랍니다.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내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좌회정의 별당은 대낮보다 더 환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일렁이며 밤하늘을 수놓았고 담장 밖까지 넘쳐 흐르는 풍악 소리는 배고픔에 지쳐 잠든 백성들의 쪽박을 비웃기라도 하듯 요란하기 짝이 없었더랍니다. 드디어 대동계 연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탐관오리들과 한양의 권세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니 그들의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만으로도 방안이 가득 찰 지경이었지요. 연회장 중앙에는 사내진미가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달콤한 향내가 진동을 하고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되 그 풍경은 화려하다기보다는 차라리 기괴하고 역겨운 지옥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빚은 술을 마시며 서로의 배를 두드리고 낄낄거렸습니다. 허허, 이번에 김대감네 고을에서는 흉년인데도 세금을 2배나 걷었다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박군수가 술잔을 높이 들며 물었습니다. 아묘, 쥐어짜면 마른 수건에서도 물이 나오는 법 아니겠소. 백성들이란 밟을수록 고분고분해지는 법이지요. 맞은편에 앉은 김대감이 닭다리를 뜯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백성을 어떻게 더 수탈할 것인지, 이번에 챙긴 뒷돈이 얼마인지 자랑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선은 그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었습니다. 자, 드십시오. 오늘 밤은 걱정 근심 다 잊고 마음껏 취하시는 겁니다. 이선이 너스레를 떨며 좌회정의 잔을 채웠습니다. 좌회정은 흡족한 표정으로 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곳간을 채워줄 유능한 사냥개가 꼬리를 흔들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선이 따라준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호탕하게 웃어 젖혔습니다. 이선이 내 놈 덕분에 내 곳간이 미어터지게 생겼구나. 내 너를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될 지경이다. 좌회정이 이선의 어깨를 팡팡 두드리며 치하했습니다. 이선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부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대감마님의 덕을 입어 심부름이나 하는 놈일 뿐입니다요. 이선이 겸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허나 고개를 숙인 이선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되뇌고 있었지요.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일 테니 연회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술기운이 오른 관리들이 제정신을 잃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선은 슬그머니 연회장 뒤편으로 물러나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손짓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갑수가 그 신호를 놓칠 리 없었지요. 잠시 후 밖에서 무언가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육중한 쇠사슬이 문고리를 감고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허나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풍악 소리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자신들이 갇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더랍니다. 오직 예민한 귀를 가진 좌의정만이 술잔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을 뿐입니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느냐? 좌의정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선은 태연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바람이 심하여 문창살이 덜컹거린 모양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감. 이선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좌의정은 찜찜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기생이 권하는 술잔을 받아들고 다시 흐트러진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이선은 이제 두 번째 준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박수를 치자 건장한 하인들이 큼지막한 항아리들을 낑낑대며 들고 들어왔습니다. 항아리 주둥이는 붉은 천으로 봉해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출렁거리는 액체 소리가 났지요. 오호, 저것이 무엇이냐? 최연감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선은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와 좌중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귀한 술입니다. 바다 건너 용왕님도 탐낼 만큼 향이 기가 막히다 하여 용왕주라 불리는 명주입죠. 이선이 그럴싸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그 항아리에 담긴 것은 술이 아니라 불이 붙으면 끄기 힘들다는 고래기름과 화약 가루를 섞은 인화 물질이었더랍니다. 허나 탐욕에 눈이 먼 관리들은 그저 좋은 술이라는 말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이선이 눈치가 빨라. 어서 그 술 좀 맛보자꾸나. 여기저기서 재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선은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항아리를 연회장 곳곳, 특히 나무 기둥과 커튼 근처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치 술을 대접하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치밀하게 불길이 지나갈 길을 만든 것이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은 잠겼고 기름은 뿌려질 준비가 되었으며 악귀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악공들에게 손짓하여 음악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뚝! 요란하던 풍악이 멈추자 연회장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관리들이 의아한 눈으로 이선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복의 이선, 갑자기 풍악은 왜 멈추는가? 박군수가 혀 꼬인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선은 대답 대신 옴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화려한 관복 아래 숨겨진 소복에 까끌까끌한 감촉이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였지요. 그는 좌의정이 앉아있는 상석을 향해 정중히 그러나 뼈가 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제가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 이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였으나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더랍니다. 좌의정은 장죽을 입에서 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듯 싶었습니다. 보여줄 것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좌의정이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뇌물 장부일까? 아니면 또 다른 보물일까? 그들은 침을 삼키며 이선의 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이선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하나하나 마주 보았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선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연회장 안. 이선의 손이 품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꺼내느냐에 따라 이곳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었지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한 긴장감이 연회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더랍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긴장감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선희 품속에서 천천히 꺼내든 것은 뇌물 장부도 아니요, 금은 보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빛나는 둥근 쥐쇠 덩어리, 거기에는 역동적으로 달리는 3마리의 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의 권위와 국법을 상징하는 마패였습니다. 순간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던 관리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기생들의 비명조차 목구멍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가장 먼저 사태를 파악한 것은 역시나 눈치 빠른 박군수였습니다. 마패, 암행어사다. 박군수의 외침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선을 칭송하며 술을 권하던 탐관오리들은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우당탕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술상은 뒤집어지고 값비싼 도자기들이 깨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지요.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사나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다 저 놈들이 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선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든다던 좌의정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었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선이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왕의 심판자로 보였을 테니까요. 이선은 단상 위에서 그 아수라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좌회정이 있는 상석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관리들이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이선의 발소리만이 죽음의 시계초침처럼 또각또각 울려 퍼졌지요. 이선이 좌회정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마패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선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좌회정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노인의 신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 놈이 왕이 보낸 사냥개였구나. 내 눈을 속이고 감히 왕께서는 제게 이 마패를 주시며 명하셨지요. 썩은 뿌리를 찾아내어 국법으로 다스리라고 말입니다. 여기 모인 자들을 모두 한양으로 압송하여 그 죄를 낱낱이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선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엎드려 있던 관리들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안도하는 자들도 있었더랍니다. 법대로 한다면 적어도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헌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선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번지더니 그가 돌연 마패를 들고 옆에 있던 붉게 타오르는 숯불, 화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법은 사람에게나 쓰는 것이지 짐승 새끼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치익, 모두가 경악하는 사이 이선은 망설임 없이 그 귀한 마패를 끓어오르는 숯불 속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달궈진 숯 위에서 마패가 검게 그을리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비명을 지르듯 달궈지는 그 소리는 왕의 권위가, 그리고 이선이 지켜야 했던 마지막 이성이 타오르는 소리와도 같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좌의정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스스로 불태우다니 천하에 다시 없을 대역죄이자 미친 짓이 아니겠습니까? 좌중은 공포를 넘어선 혼란에 빠져 입만 뻥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선은 숯불 속에서 녹아가는 마패를 바라보며 붉은 덩어리가 된 숯 하나를 부직갱이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횃불에 불을 붙여 높이 쳐들었지요. 일렁이는 불빛이 이선의 얼굴을 비추자 그 눈동자 속에 숨겨져 있던 20년 묵은 원한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기억나나? 20년 전 내 놈들이 역적으로 몰아 찢어 죽인 강대감의 집안을 말이다.
이선이 횃불을 좌회정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좌회정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선의 얼굴에서 자신이 죽인 옛 친구의 원혼을 보았던 것입니다. 잊고 지냈던 그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망령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설마 내 놈이 그때 죽인 강가의 자식이란 말이냐? 좌회정이 불안한 마음으로 얘기하니 그래. 그러니 왕명 따위는 잊어라. 난 그저 너희를 태우러 온 저승사자일 뿐이니까. 참아왔던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이선이 대답하였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선은 들고 있던 횃불을 연회장 중앙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와장창 횃불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함께 미리 깨뜨려 놓은 고래기름 위로 시뻘건 불길이 뱀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이야, 도망쳐. 연회장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하였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비단 커튼과 나무 기둥을 집어삼켰습니다. 불이 붙은 관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입문으로 달려갔으나 문은 밖에서 쇠사슬로 단단히 잠겨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라. 이놈들아, 살려주시오. 내 전 재산을 주겠소. 그들은 손톱이 빠지도록 문을 긁어대고 발로 찼으나 굳게 닫힌 문은 야속하게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창문 또한 이미 쇠창살로 막혀 있었으니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꼴이었습니다. 불길은 기둥을 타고 천장까지 치솟아 올라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살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더랍니다. 이선은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뒹구는 박군수와 최영감을 그리고 살려달라고 빌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김대방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뜨거워. 제발 살려다오. 좌회정은 불이 붙은 호피보료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죽음 앞에 발버둥치는 노인의 추한 모습뿐이었지요. 이선은 천천히 불길을 헤치고 좌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열기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관복 자락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이선은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하였습니다. 내 부모와 누이가 느꼈던 고통이 이것보다 덜했을까? 아니, 더했겠지. 이선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좌회정은 피를 토하며 이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원망과 공포로 뒤섞여 핏발이 서 있었지요. 네, 이놈, 같이 죽을 셈이냐. 혼자 가진 않아. 내가 너희를 지옥 문 앞까지 배웅해 주마. 이선은 좌회정의 손을 뿌리치고 무너져 내리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환영이 보이는 듯하였습니다.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선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 한 방울이 열기에 증발하여 사라졌습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별당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솟구치는 불기둥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며 탐욕으로 얼룩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들려오던 비명 소리도 점차 잦아들고 오직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만이 남았더랍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좌회정에 으리으리하던 저택은 온데간데 없고 검게 타버린 폐허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곳에는 까맣게 타버린 수백 구의 시신들이 즐비하였지요. 관군들이 뒤늦게 도착하여 현장을 수습하였으나 시신들은 모두 불에 타 누구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잿더미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것이라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린 내쇠, 덩어리 하나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마패였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허나 기이한 것은 그 수많은 시신들 사이에서 끝내 이선의 시신만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그가 불길 속에서 뼈 한 줌 남기지 않고 산화했다고 하였고, 누군가는 그가 연기처럼 사라져 어디론가 떠났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선 팔도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더랍니다. 탐관오리가 있는 고을마다 밤이면 도깨비불이 나타나 관아를 홀라당 태워버린다는 소문이 말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도깨비불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람 부는 날이면 타버린 폐가 쪽에서 구슬픈 퉁소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였지요. 법으로도 어쩌지 못한 썩은 세상을 자신의 온몸을 던져 불태워버린 사내 암행어사의 마패를 버리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던 이선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이것으로 그 뜨거웠던 사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